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인물인 사보나롤라를 소개합니다. 페트루스 발두스가 프랑스를, 이클리프가 영국을, 얀후스가 체코를 대표하는 선각자라면 사보나롤라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종교개혁의 선각자이죠. 이태리는 카톨릭과 교황청의 본토라 할 수 있는데요. 로마에서 멀지 않은 피렌체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며 개혁을 외친 사보나롤라의 신앙적 용기는 조명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사보나롤라는 1452년 9월 21일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중간 지점인 페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라라에서도 사보나롤라의 동상을 볼 수 있지요. 어린 시절 매우 영특해서 부모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조부인 미켈레 사보나롤라 역시 그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의사요 정치가였고요. 신앙심이 깊고 또 빈자를 돌보는 이타적 삶으로 많은 존경도 받았지요. 특히 할아버지는 온천수 치료로 명성을 얻어 돈을 벌었는데요. 어린 사보나롤라의 교육의 큰 후원자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공립학교를 다니며 아리스토텔레스 및 플라톤의 저서들을 탐독했습니다. 당시 학교에 펴진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그의 신앙적 각성을 자극시켰습니다. 특히 성경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안내했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철학책이나 아퀴나스의 신학대전보다 이제 성경에 더 깊이 매료되어 갔지요. 소식과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유희와 오락보다는 경건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때 이웃의 스트로치 가문과 혼인 얘기가 오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여성은 삶의 기준이 부와 권력이었고요. 사보나롤라의 가문은 기울고 있어서 그녀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청년 시기 사보나롤라에게 큰 실망을 안겼는데요. 세상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지요. 그는 세상으로 열린 창을 닫고 기도와 묵상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의학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1475년 4월 볼로냐에 있는 도미니크의 수도원에 들어가지요. 그의 나이 23살 때에 이릅니다. 부모에게 쓴 작별 편지에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바른 신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기를 원한다며 부모를 위로하고 용서를 구했지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군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는 아들이 있다니 대단한 은혜가 아닌가요? 많은 이태리인들이 저지르는 사악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육으로 지어져 육체의 소욕과 이성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악마가 내 어깨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싶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요. 1477년 부제가 되었지요. 1479년부터는 페라라에 있는 도미니크회 수도원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견습생들을 교육하는 책임자가 되지요. 이때부터 종종 설교도 하는데요. 1482년 다시 피렌체에 있는 산마르코 도미니크회 수도회로 파송되지요. 피렌체는 그의 삶의 결정적인 운명을 맡게 될 장소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읽고 주의 설교에 전념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부하며 올바른 교회와 신앙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로 인해 가톨릭의 선행과 공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는 지역 단위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지요. 북부로부터 사부와 밀라노, 제노바, 베네치아, 페라라, 피렌체, 시에나 공화국, 로마의 교황령, 그리고 남부에 나폴리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은 독립적이었는데요. 교황의 영향력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요.
피렌체는 중세기의 금융의 본거지이자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10만에 달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유럽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지요. 특히 15, 16세기에 종교적 헌신과 교양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곳보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되고 부유하고 성공한 상인이 존경받는 곳이었지만 또한 사치스러웠죠. 여성은 화려한 의상을 즐겼어요. 유럽의 대다수 도시처럼 이곳에도 사치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지요. 이곳의 여성들은 화려한 의상과 창백한 피부, 금발로 유명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도시였지요. 세속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편법과 이법을 정치적으로 정당화시킨 마키아벨리와 부도덕과 부에 대한 집착을 꾸짖는 사보나롤라의 설교가 불안하게 공존했던 도시, 바로 그곳이 피렌체였던 거죠. 피렌체에는 모두 21개의 길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길드는 정치적 발언권을 소유했지요.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길드 구성원인데요. 그중 9명이 시뇨리아, 즉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세속의 도시 피렌체에 온 것은 1490년 38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1491년 성 마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의 설교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의 설교는 처음에는 능숙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몸가짐은 격렬해서 결코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커다란 매부리코와 눈빛만은 강렬한 인상을 자아냈습니다. 청중은 점차 늘어났지요. 대성당에서 설교해야 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설교에서 사람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냉엄한 비판도 피하지 않았지요. 교회는 징계를 당하고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은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함이라고 강조했지요. 초대교회의 회복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피렌체는 성서로 돌아와야 하며 쾌락, 도박, 축제는 폐지되어야 했지요. 검소한 삶과 절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좌지우지했던 세속화의 요체였는데요. 피렌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배후에는 은행가였던 메디치 가문이 있었지요.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을 통해 피렌체를 장악한 금융과 상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을 일으킨 코시모 데 메디치는 국가는 주기도문으로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의 소유자였지요. 그의 아들 피에로 데 메디치가 1464년 피렌체의 시장이 되었는데요. 병을 앓고 있어서 당시 15살이던 큰아들 노렌초가 시장직을 계승했습니다. 주도권과 상권을 차지하고자 유혈 사태도 자주 발생했지요. 경쟁 가문인 파치 가문은 교황의 측면 지원을 받고 피사의 대주교 살비아티와 야합해 일명 파치의 음모를 도모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에서 대낮에 노렌초 데 메디치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를 암살하는 계획인데요. 이 음모로 동생인 줄리아노는 살해되었고요. 로렌초는 부상을 입고 피신해 목숨을 건졌지요. 성난 군중은 암살을 자행한 주동자들을 교수형에 처했고요. 메디치 가문의 반격으로 피치 가문도 멸족시켰지요.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은 다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렌초는 통풍이 걸려 43살의 나이로 1492년 병사했습니다. 그 아들 피에로 2세가 뒤를 이어 시장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피에로 2세는 정치에는 둔감했지요. 아버지 시절 협력했던 많은 유력자들이 그의 곁을 떠납니다. 부친 시절의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요. 부친은 질서와 존경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지만 합리성과 상식을 무시한 그의 통치 방법에 시민들의 반응도 멀어져 간 겁니다. 사보나롤라는 피에로 2세의 통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1492년 설교에서 주님의 칼이 피렌체의 어두운 하늘에 달려있고 거대한 폭풍 후 역병, 전쟁, 홍수 그리고 기근이 닥쳐오지만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추방을 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십자가라고 새겨진 검은 십자가가 로마로부터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요. 사나운 폭풍이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외쳤지요. 그러면서 피렌체 시민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피렌체여,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 정결의 흰옷을 입어라. 후회할 시간이 없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패스트와 전쟁이 임박해 있다. 거대한 군대가 가위를 든 이발사처럼 알프스를 넘을 것이다. 사브나롤라는 로렌초의 죽음, 교황 이노켄티우스 8세의 죽음, 그리고 나폴리의 페란테 왕의 죽음을 예언했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자 청중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옥의 불길을 들먹이는 사브나롤라의 설교는 피렌체인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사치와 허영을 불태우는 열기가 매일 시뇨리 광장을 덮었습니다. 사브나롤라의 열정적인 설교에 호응하듯이 시민들은 태폐적이고 사치스러운 장식과 의상 그리고 조각들을 태워 없앴지요. 그럭저럭 2년이 흘러갔습니다.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태리를 침공하는데요. 프랑스의 침공은 피에르 2세의 권력의 토대를 무너뜨렸고요. 동시에 사브나롤라에게는 전성기를 선물했지요. 프랑스가 이태리를 침공한 것은 나폴리의 통치자 페란테가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나폴리는 이태리에서 가장 커서 프랑스가 그 땅을 빼앗고자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교황에게 십자군을 운운하며 나폴리를 전초기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샤를 8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은 교황을 굴복시키고 이태리를 손에 넣고자 했던 것이지요. 교황은 그 의도를 간파했기에 프랑스 왕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교황이 거부하자 샤를 8세는 9만의 병력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기 시작한 것이지요. 9월에는 토리노를 침공했고요. 10월에는 파비아, 11월에는 피사에 입성합니다. 피렌체의 피에로 2세는 대중의 뜻과는 정반대로 교황 편에 서서 반프랑스 동맹에 나서는데요. 샤를이 사절을 보냈지만 외면하고 피렌체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샤를은 피렌체의 중립을 수용할 수 없었지요. 피에로 2세는 사력을 다해 프랑스 군대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10월이 다 지날 무렵 피에로 2세는 메디치 가문의 지지마저 다 상실합니다. 통치력과 리더십의 한계였지요. 교황과 이태리의 다른 공화국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피에로 2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 샤를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양보하며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조인했지요. 피에로 2세가 시뇨리아에 보고하고자 피렌체에 돌아왔지만 피렌체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굴욕적인 항복에 분노하며 그에게 야유와 돌을 던졌습니다. 피에로 2세는 밤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베네치아로 도망해야 했지요. 결국 시의회는 피에로를 권좌에서 축출하고 그에게 현상금을 걸고요. 사브나롤라를 협상의 대표로 프랑스 왕 샤를에게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이태리 침입은 확실히 사브나롤라를 피렌체의 종교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만든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사브나롤라는 겁에 질린 피렌체 군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외쳤지요. 이것이야말로 신이 내리신 칼이다. 내 예언은 적중했다. 회초리가 내려온다. 신께서 몸소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 이것은 신이 준 노여움의 시련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 피렌체여, 로마여, 이태리여, 노래와 춤으로 세월을 보내던 때는 지났다. 이제 눈물의 강이 흐른다. 나의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주께 가까이 다가가라. 이때부터 피렌체는 사보나롤라의 영향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보나롤라는 프랑스 왕 샤를 8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기독교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태리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신이 보낸 사람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피렌체라는 도시와 시민, 그곳의 여자와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신은 그도 버릴 것이며 신의 무서운 회초리가 그에게도 임할 것임을 경고했지요. 샤를 8세는 사보나롤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1494년 11월 17일 피렌체에 입성했지요. 사보나롤라는 그에게 교황 알렉산더 6세를 폐위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결국 교황도 프랑스 왕에게 굴복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활동은 프랑스 왕 샤를의 무자비한 파괴 행진을 중단시켜 피렌체를 보호했고요.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지요. 통치자는 없고 전쟁이 터진 시대적 혼란기에 사보나롤라는 시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상적인 기독교 공화국의 설립이었지요. 그는 설교를 통해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시민들에게 검소한 삶과 청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복음이라는 법이 통치하는 사회를 꿈꾸면서 매춘과 도박, 사치풍조를 일소시키는 운동을 벌였지요. 그의 웅변적 설교는 많은 추종자를 낳았습니다. 피렌체는 거룩한 도시로 변모해갔지요. 권력층인 귀족은 외면했지만 일반 서민과 젊은 층의 사보나롤라 지지는 매일 급상승했습니다. 프랑스가 이태리를 떨게 했던 것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프랑스는 이태리 동맹군에게 격퇴되었고요. 1495년 7월에 샤를 8세는 도망하다시피 하여 이태리를 빠져나가야 했죠. 샤를 8세의 이태리 침공은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패한 전쟁은 국가를 빚더미 위에 얹어놓았지요. 샤를 8세의 생애도 길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테니스와 유사한 죄드폼 경기를 참관하고자 가던 중 머리를 다쳤고요. 결국 1498년 4월 7일 사망했습니다. 이태리 대부분의 공화국들이 친교황 반프랑스적 태도로 돌아섰지만 피렌체 공화국만은 친프랑스적 자세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사보나롤라의 개혁운동과 비판을 무마시키고자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임명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추기경의 모자 대신 붉은 피로 물들인 순교자의 모자를 쓰겠노라고 외치며 로마의 교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자이며 무신론자요 범죄자라고 비판했지요. 교황은 분노하며 그를 암살하고자 시도도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교황은 결국 그를 파문했지요. 사보나롤라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지만 참된 선지자를 가리는 불의 심판을 통해 이단으로 지명되었고요. 1498년 시뇨리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한 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를 불태운 죄는 아르노 강에 버려졌지요. 그로부터 4세기 후에 피렌체 시민은 그의 죽음을 정당하게 평하고자 기념비를 계획했습니다. 시뇨리 광장 중심에는 1m 정도 크기의 둥근 돌이 박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1498년 5월 23일 이곳에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수도사는 실베스트로 수도사와 함께 부당한 판결로 교수형을 받은 뒤 화형에 처해졌다. 4세기 후 추모의 뜻을 담아 이 기념비를 세운다. 사보나롤라가 죽은 후 1513년 메디치 가문의 막내 아들이 교황이 되면서 피렌체는 다시 메디치 가문의 손에 들어갔지요. 사보나롤라가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했던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직을 돈으로 매입한 인물이었고요. 결혼하여 가족까지 있었지요.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려는 야심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협작하여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데요. 독살과 암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마키아벨리인데요. 그의 군주론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정치의 또 다른 정의이지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신의 대리인에는 교황 알렉산더 6세와 사보나롤라의 대결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온갖 회의와 협박에도
마키아벨리즘이 교회를 장악해서는 안 되기에 화형으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그의 삶과 연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지요. 그 역시 종교개혁의 진정한 선각자였습니다.